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5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증시의 이슈, 조심해야 될 점, 전략 같은 것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 9일 이후에 뉴스를 안 봤는데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뉴스를 보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피하지 못하면 즐기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즐길 수 있을 만큼은 안 되고요. 너무 괴롭긴 하지만 멘탈 챙기고 이성줄 꽉 잡고 객관적으로 뉴스를 보자. 그래서 뉴스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해서 이런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접한 다음부터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갔겠죠. 미쓰리가 뉴스를 안 본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HTS 프로그램을 보면 그 상단이든 하단이든 뉴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속보가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그 속보 내용 중에 윤석열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뭐 이런 내용도 속보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외람 기레기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윤석열이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 왔다. 아니면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쾌변을 했다. 이런 내용을 속보로 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경제방송이니까, 주식방송이니까, 좀 화딱지나고 열받는 거 다 좀 뒤로 하고, 좀 냉정하게 증시 이슈를 좀 챙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잡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뉴욕 증시가 전강 후 약이었거든요. 지금 뉴욕 증시는 조금 더 보태서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을 걱정하면서 투자자들이 계속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증시 분위기죠. 글로벌 증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지난주 금요일 중국이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불리우는 5년물 대출금리 0.15% 인하하겠다라는 부양책을 내놓았고요. 그 부양책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고 뉴욕 증시도 금요일 장 초반에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장 넘어가면서 뉴욕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세계 경제 둔화 우려를 씻을 만큼 좀 재료가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역부족일 것 같은데,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 종가에 겨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국내 증권사 보고서들을 쭉 보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내 증권사가 당분간 코스피 2,500에서 2,650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계속 조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효과로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8%대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서
외국인들도 1,000억 원 이상 매수해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현대차와 협력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기관이 매수했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국내 증권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효과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국내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하는 건데 정말 미친 소리죠. 왜냐하면 결국 그 얘기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기관이 증시를 리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예전에는 기관 장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이 투자 개방이 주식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요,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많이 싸웠고, 이게 정말 이렇게 주먹으로 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치고받고 많이 싸우고, 그리고 그때 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 이후에 투자 이 시장이 외국인들한테 개방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관들이 펀드 같은 거를 운영하면서 힘이 좀 커졌죠. 그래서 그때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올려놨고 그 바통을 기관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기관 장세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리드하는 장세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기관 장세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외국인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기관 장세가 들어올 만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가지고 단타 치면서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국내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효과로 국내 증시가 반등한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더 빠질 건데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와 상관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반등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반등을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기관들이 이끌어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끌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신줄 놓은 국내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 미쓰리가 보는 다음 주 한 주 동안의 증시 예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연준이 후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그러면 연준 의원들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이렇게 양보하거나 물러나는 기미가 보이는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오히려 대형 투자은행들은 더 부정적인 보고서들을 내놓을 거고 그 부정적인 보고서가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킬 거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도를 하게 해서 증시를 더 하락하게 시켜서 연준을 완전히 쫄게 만들어서 연준이 후퇴하게끔 하자. 이런 전략을 지금 투자은행들은 세우고 있다. 근데 연준이 좀 너무 뻣뻣하거든요. 제가 어제 부연 설명으로 해드린 게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는 어려우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석유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이런저런 정책을 좀 쓴다든가 아니면 중국 시진핑과 만나서 중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일부 철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요. 뉴욕 월가는 미쓰리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증시가 하락하고 하락하다 패닉 상태까지 연출이 되면 연준이 지원 사격을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준의 지원 사격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후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현재 연준은 엄청난 강력한 매파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 후퇴를 안 하는 거 보니 당분간 주식시장이 어둡다. 빛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예전 같으면 주식시장이 조금만 떨어지면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초보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작년 연말에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괜찮다. 맷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쓰리가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명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주린이들.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그 자금을 투입시켰고 워낙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쓰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주린이들이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월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 개인 투자자들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지금 연준은 40년 이래 최고로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거에 완전히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은요, 현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 실적도 당분간 안 좋을 것이다. 모건 스탠리도 수십 년 내 가장 혼란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기 침체는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린이라면 예전 같으면 주가가 빠지면 유동성이 좀 넉넉하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증시가 반등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 유입도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매도하고 주식시장을 떠난 투자자들이 당분간 돌아오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아, 투자자들이 다 이 시장을 떠났는데 나 혼자 지금 종목 물려가지고 문지기 하고 있네. 이런 공포감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건 스탠리도 앞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월가와 연준이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는요, 더 공포감을 막 들이댑니다. 자,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요, 나스닥이 고점 대비 29.9%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30%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요, 금요일 장중 한때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가에 잠깐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19%로 끝났죠. 고점 대비 10% 하락은 조정장, 고점 대비 20% 하락은 약세장, 고점 대비 30% 하락은 패닉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치를 두고 연준에서 어떻게 지금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냐면 이미 지금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에 진입한 거잖아요. 뭐 막판에 반등해서 20%가 아니라 19%로 끝났다고 해도 20% 약세장에 진입한 거 맞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이미 심리적으로는요, 지금 약세장이 아니라 패닉 상태예요. 근데 월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 평균 338일 정도 약세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평균 38%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년이 365일인데 약세장이 진입하면 회복하는 그 기간이 338일이니까 1년 넘게 약세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주가도 평균 38%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평균이라고 해도 나스닥은 8%더 빠진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평균치니까 그 이상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혹은 이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200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닷컴 버블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리먼 사태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 코비드, 일명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세 번의 주가 하락의 평균 낙폭이요, 47.5%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가 지금 자꾸 이렇게 수치를 제공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경제, 금융, 주식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수치를 제공하는 건 뭐냐면 신뢰감을 주는 거거든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코로나19 이때 빠졌던 주가 평균 낙폭이 47.5%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은 30%밖에 안 빠졌네. 더 빠질 거네. 라고 숫자를 제시하면서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대형 투자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35%다라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웰스파고는 올해와 내년에 미국은 완만한 경기 침체래요. 연병안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 침체에 완만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완만한 건 그냥 좋게 표현해서 골디락스 정도라고 표현을 하지 완만한 경기 침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면 주가는 35에서 40% 하락할 거다. S&P 500은 3,000까지 빠질 수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S&P 500, 3,2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아직 캐피슐레이션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캐피슐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바닥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나타나는 그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JP모건은 올해 경기 침체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거는 그냥 금방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 글로벌 분위기예요. 저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S&P 500이 3,000을 가던 지금 현재 주가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든 몇 프로가 더 하락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투자 심리가 일단 유동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크게 손실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제가 앞에서 3,000포인트 당분간 가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 코스피 3,000포인트 못 간다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퍼가 어쩌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3,000포인트의 저항선이 너무 두껍고 세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식이 올라오면 내가 덜 손해보고 팔아야지 라고 하는 심리가 너무나 많이 지금 두껍게 저항선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3,000포인트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숫자로 얘기하지 않고 심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증시 분위기는 흉흉합니다. 그리고 이런 흉흉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대형 투자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못마땅하거든요.
자, 이번 주에 대한민국 증권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효과로 반등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여 전쯤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4월달 증시는 5월달보다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제가 4월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5월달 증시는 4월달보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5월달에 증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전문용어로 뭐 sell in May, 5월에 팔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5월에 저점에 한번 매수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쓰리가 5월달보다는 6월달 증시가 괜찮을 거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이유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연준이 쫄아서 금리 인상을 후퇴시킬 거라는 전제가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연준이 너무 뻣뻣하게 버티고 있죠. 자, 그러면 물론 다가오는 한 주를 좀 더 봐야지만 6월달 증시가 보이겠습니다만, 저는 다가오는 한 주 주식시장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시나리오를 썼냐 하면, 첫 번째, 뉴욕 증시를 하락시킬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차피 하락시킬 거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크게 하락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초가 되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럼 고용지표가 부진하다면 5월 14일, 15일 날 열릴 FOMC회에서 50bp 금리 인상 이야기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뭐 금리 동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 25bp 정도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 뭐가 공포스럽냐면, 일단 지금 여러분 월가 의견들을 보면 안 좋죠. 굉장히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봐봐, 니네들 저가 매수 유입 안 되지? 더 빠질 거야. 앞으로 S&P 500 3천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심리적으로 좀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오기만 해봐, 나 무조건 내가 현금화 시킬 거야.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전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가오는 뉴욕 증시 한 주 동안 뭐가 있냐면요. 1분기 GDP 수정치를 발표하게 되는데 앞서 발표했던 속보치는 마이너스 1.4였습니다. 자, 만약에 마이너스 1.4였던 1분기 GDP가 수정치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다든가 마이너스가 줄어든다든가 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50bp 6월달 확정입니다. 그런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1분기 미국의 GDP가 속보치 마이너스 1.4보다 더 부진했다. 그랬을 때 연준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단순히 1분기 GDP뿐만 아니라 미쓰리가 모는 종이에 점을 찍어 본 결과 5월 달에 발표된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ISM, PMI 지표, 화물며 고용지표까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등 5월 달에 발표된 지표들, 주택지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진합니다. 여기에다가 1분기 GDP 수정치가 속보치인 마이너스 1.4보다 더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들이 안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도 소매 판매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해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도 발표되고 개인 소득도 발표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딱 그냥 미국 증시 내에 있는 일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소매 판매 업체들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오면 미국이 경제 침체가 아닐 것이다라고 플러스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난주처럼 소매 판매 업체들 실적이 부진하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주식이 하락하겠죠. 이렇게 지금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좋지 않을 겁니다. 크게 플러스로 뒤집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설령 예상보다 잘 나오든 뭐 전월 대비 잘 나오든 잘 나오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이 뭐 하겠습니까? 50bp 금리 인상 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5월달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회의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6월 달에도 50bp 금리 인상할 거고 7월 달에도 50bp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5월 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5월 달 FOMC 회의록은 알고 있는 악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월 달 회의록을 깠는데 그 회의록 안에는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가 아니라 75bp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의견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그 연준 의원들의 연설들을 보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게 50bp씩 두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0bp씩 두 번의 금리 인상은 5월달 FOMC 회의록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월달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돼도 그렇게 크게 시장을 흔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5월 25일 미국이 러시아 제재 유예 종료일인데요. 지난번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연장 안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안 해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 유예가 뭘 뜻하냐 하면은요. 미국 채권자가 러시아에게 뭐 채권을 빌려주는 뭐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빌려준 그 국채 대출금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식 배당금도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미국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국채 원리금이라든가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입금을 허락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대출금이 입금이 되니까 원금이 입금되고 이자가 입금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자들이 러시아를 디폴트 안 시키겠죠. 왜? 여러분 은행에다가 신용카드 대금 이자날 대출 이자 꼬박꼬박 갚으면 신용불량자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자가 러시아로부터 국채 원리금이라든가 주식 배당금을 꼬박꼬박 입금받으면 러시아는 디폴트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러시아가 디폴트가 안 된 거였는데 미국이 지금 25일 날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이거 연장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미국 채권자들에게 국채 원리금이든 주식 배당금이든 뭐 이자든 이런 거를 입금을 해서 갚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자들은 러시아가 이자를 안 갚네, 배당금을 입금을 안 시키네, 그러면은 연체 기록을 남기게 되고 그럼 뭘 합니까? 러시아를 디폴트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27일 러시아는 또 이자 상환일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루블화로 갚는다고 해도 루블화로 상환한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폴트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러시아 디폴트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어떤 뭐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그런 이유보다는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에 한계를 느낍니다. 안 돼요. 3월 달에 25bp 인상했고 이번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데 경기 지표는 계속 꺾이고 있어요.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느냐?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모로 효과가 있어요. 당장은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죠. 러시아가 디폴트가 된다고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저렇게 계속 고공행진하고 저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제 유가 잡고 그리고 또 중국과 이야기해서 관세를 일부 철회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자라는 빅피처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지금 고점 대비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가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연준이 꼿꼿하게 50bp 금리 인상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 연준은 50bp 금리 인상을 외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식이 하락해도 연준이 꺾이지 않으니까 연준을 꺾을 수 있는 더 큰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러시아 디폴트라는 겁니다. 러시아 디폴트 시켜버리면 전문가들이 러시아 디폴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쩌고 막 하향 조정하느니 뭐 충격이 어쩌고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연준은 우리 미국 경제는 너무 좋은데 러시아 디폴트 때문에 이번에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가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상의 시나리오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그런 거 없이 6월 중순에 정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하면은요, 이제 중국이 흔들립니다.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어린 반 푼너치도 없어요. 6월 달에 정말 50bp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박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인상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잡는 건 실패한 것 같고 그렇다고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려고 냅두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그냥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리고 충격을 그냥 짧고 깊게 확 주고 연준의 50bp 금리 인상을 후퇴시켜버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켜버리는 이 정책을 쓰는 게 가장 저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미국이 러시아 제재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27일 날은 러시아가 또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분 세우기 딱 좋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요, 오히려 뭐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들보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잘 나오면은 금리 인상이요, 못 나오면은 경기 둔화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랬을 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좀 안 좋으면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고 그리고 뭐 러시아 문제가 대두된다면 6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까지 둔화된다면 연준은 6월 중순에 50bp 금리 인상 쉽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효과로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지만 저는 다가오는 한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만 어렵겠습니까? 글로벌적으로 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미국이
안 좋은데 우리만 좋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가오는 한 주는 50bp 금리 인상을 좀 말리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악재 재료들이 다 나오는, 그래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드린 게 아니에요. 최선의 시나리오를 좀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저의 최선의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다음 주 한 주만 고생하면 돼요. 그럼 6월 초반에 연준이 금리 인상 후퇴하고 그러면 50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25bp 금리 인상, 이 얘기 나오면 증시가 안정될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디폴트 된다고 무슨 크게 문제가 됩니까? 러시아 디폴트 된다고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은 달라요. 2008년도는요,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이 무너진 거고요. 러시아 디폴트 된다고 해도요, 그것도 미국이 또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대신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전해드린 이유는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미쓰리의 말이 실화가 된다고 해도 충격이 좀 덜 하시겠죠. 지금 어떠한 증권사도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더더욱 하는 겁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저는 또 월요일 새날 출연을 위해서 방송을 하루 쉴 거고요. 화요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방송에서는 제가 월요일 방송이 없으니까 신호는 안 드리겠죠. 주중에 제가 또 좋은 타이밍이 오면 언제든지 장 전에 방송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 단타 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미쓰리와 함께 잘 이겨내 보자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